저는 18세 때 군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훈련소가 제대로 이제 설비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무기도 이제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일본에서 그 쓰던 장총을 가지고서 했는데, 그 장총이 저와 키가 같은 그런 총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 미끄럼대 거기를 그 장총을 메고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상당히 그 나이로 봐서는 상당히 아주 어려운 그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은 하사 교육을 받으면은 하사 계급을 주겠다고 해서 하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원해서 나가는데, 그때가 어디냐면은 지금 제주공항 그 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급을 하사로 주냐면 주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훈련만 받고 해서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그 부산에 갔는데 거기서 또 잠시 대기에서 있으라고 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입대가 9월 1일 날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훈련을 받고 나갔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9월 달이니까 벌써 훈련 받고 나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인천 상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북으로 진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진격을 하게 되니까 아주 포로들이 수없이 많은 포로들이 이제 붙들려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포로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거제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제도로 가게 되니까 너희들은 일선에 가지 말고 포로 경비소에 가서 경비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거제도로 갔습니다. 거제도로 갔는데 포로들이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이 이제 거기서 수용을 하게 됐는데, 그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그 불순분자들이 그 포로로 해서 그 사상이 투철한 그런 그 군인들이 이제 위장해서 인민군들이 포로로 위장해서 이제 침투해서 그 좌이념 교육을 막 시켜서 아주 그 매일 폭동을 일다시피 해서 많은 그 자기 이념과 틀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또 죽이고, 그 죽인 것을 아침에 그런 음식 찌꺼기 같은 거 운반하는 그 시체를 운반하는 그런 광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 좌경 사상이 심몸으로 인해서 아주 매일 그 폭동이 일어나고 문란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지령에 의해서 이제는 아주 국자와 그 다음에 반공 사상을 가진 그러한 그 포로들을 이제 분리해서 따로 이제 수용소로 이제 마련하라고 해서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분리를 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제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신자가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나누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고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포로들이 이 반공 사상 가진 포로와 이제 극좌의 그 사상을 가진 포로들이 이제 갈라놨는데, 그 극좌가 너무 지나치게 폭동을 하고 또
그 좀 뭐냐 자기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무조건 사살하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맹령하기를 그때 사령부에서 그때는 저희 그 포로경비대는 헌병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밀리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지령을 받은 원영독 그때 사령관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방공포로를 석방해야 되겠다 해서 비밀리에 이제 나중에 뭐냐면 지령을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제 비밀로 해서 그 뭐냐 각 그 지서 내무부에도 통보해서 그 이제 지서에서는 각 파출소나 이 지서에서는 그 포로들을 비밀리에 이제 감추도록 이렇게 하면서 지령을 받고서 이제 그 포로를 이제 뭐 듣기에는 한 3만 명으로인가 생각했는데 그 포로들을 전부 석방해서 나온 일이 있었고 저는 그 소속이 헌병사령부에 해당된 포로경비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가장 그 느꼈던 것은 이 유엔군에서는 그 제네바 포로 협정을 충실 이행해서 아주 대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인보단도 옷도 좋고 이제 이식주도 풍부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옷은 어떤 옷이냐면은 새 군복을 전부 이제 그 등에 PW라고 페인트를 찍어서 그걸 나눠주는데 참 저희들은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뭐 듣기에는 뭐 우리 아군 포로들은 아군 군인들이 이북에 가서는 뭐 탄광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듣긴 했는데 그때는 그 제네바 협정을 충실히 그 이행하기 위해서 포로들 대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꾸 말이 바뀌어져 있는데 그때 그 분리된 국자파를 뺀 나머지 방공 포로들을 이제 비밀리에 석방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그 포로 수용소의 보초 서는 데는 우리 아군하고 그 다음에 유엔군하고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높은 이 저 뭐냐 감시 초소가 있어서 그 감시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 그 지령을 받았습니다. 석방하기 전에 비밀리에 지령을 받고 이제 우리 군인이 그 몇 시에 이제 석방시키라 해서 이제 지령을 받고 이제 포조 있는 데 가서 이제 헌병들이 그 유엔군한테 총을 대서 이제 이 문을 열라고 해서 그때 문을 열도록 만들어서 그때 포로들이 막 군대 같이 나와서 이제 석방이 된 그런 그 일도 있었고 그 후에 저는 그 헌병사령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저도 그 중학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사과에도 근무했고 이제 뭐냐 보조현병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헌병학교 나온 기수 헌병들이 너무나 이제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뭐 사기가 충천해서 그야말로 우리 보조현병을 멸시하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대략 그 간단한 시험을 봐서 이제 헌병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헌병학교 12기에 들어가서 이제 대구에서 수송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3개월 받고 그 다음에 배치를 후방에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선 구사단 이제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사단이 어디에 있었냐면 강원도 철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치를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구사단에 가서 또 연대 30년대 이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아다시피
6.25 사변에 있어서 헌병들의 임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진격할 때 교통정리, 또 후퇴할 때는 제일 마지막까지 전부 후퇴시켜서 하는 그런 교통정리, 그 다음에는 무슨 분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못하기 위해서 그 검문소를 설치해서 검문하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이제 일선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덕정근무라고 해서 그 후퇴하는 군인들을 전부 이제 모여서 보충대로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30년대 가는데 아다시피 그 백마고치 일으키게 된 그 동기는 그 철원에는 큰 평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원에서 그 쌀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평야가 있는데 백마고치는 395고치인데 그 우리 보통 전투에는 그 방위 진출을 전부 고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평야에는 고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공군들이 그 철원 평야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백마고치 전투가.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1952년 10월 중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투는 10여일간 하고 주인이 23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우리 아군이 그 고치를 못하고 저녁에는 그놈들이 내모았는데 그 애초에는 우리가 그 연대가 거기 방해하는 그 지역에 1개 군단위 이상의 그 많은 병력을 이제 중공군들이 침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낮에는 우리가 점령하고 밤에는 그놈들이 넘어오는데 뭐 그 당시에 말로 듣기에는 전투를 시작할 때는 그놈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피리 불고 뭐 깽가리 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깽가리 치고 피리 부는 그 순간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아군들이 심리적으로 사기를 저하시키게 될 그런 그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피리 불고 깽가리 치면은 반드시 다시 그놈들이 공격해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심리전을 그놈들이 그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기가 좀 저하되고 하니까 많은 뭐인데 사실은 그 전투도 쭉 하는데 그 아침에 그 점호를 해보면은 일개 중대가 한 5명이니 이렇게 4명이니 이렇게 해서 아주 적은 숫자가 생존되어 있었을 정도로 아주 혁혁한 그런 전투가 아주 그걸 말할 수 없는 전투가 그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저도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을 뻔했냐면은 그 낮에는 우리가 산을 점령하니까 이 산 밑에서 이제 그 정심을 먹고 있는데 건빵을 먹고 있었는데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포탄이 이제 밑에 떨어져서 이제 폭발해서 이제 40각도로 벌어지니까 저도 그때 그 죽을 줄 알았는데 경상을 당해서 그때 그 아주 뛰어서 그냥 그 강 건너 전면 공격으로 재빨리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하여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2개월 내에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하지 못하였다. 국군 지휘부는 북한의 병력과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당일 개성과 동두천, 포천을 점령하였고 서부전선에서는 파주, 문산을 거쳐 중부전선에서는 동두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였다. 특히 의정부, 서울 축선에서 북한군은 국군의 7배가 넘는 전투력을 집중하여 국군의 후방 주둔 사단이 전방으로 속속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국군은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다. 중국의 국공내전 시 국민당군에서는 사단 병력이 통째로 공산군에 투항하는 일도 있었지만 국군은 달랐다. 한편 미국은 이와 별도로 남침 개시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주일 미 해군과 공군을 투입하였다. 6월 29일엔 메가더 장군이 한강 남한 영등포에 와서 전선을 시찰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하였다.